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의 소통을 멀리하는 아이, 집에서는 막 짜증을 내고 부모님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아이, 밤을 새워서 컴퓨터만 하고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소스 코드를 찾고 있는 아이.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자 억만장자, 그리고 지금은 자선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는 빌 게이츠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이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던 시절에 소프트웨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은 사실 알려진 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빌 게이츠의 첫 회고록이죠. 소스 코드 더 비기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빌 게이츠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꿈을 꾼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꾸는 꿈. 배경은 하버드 대학이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버드에 다니고 있다. 학기 말이 코앞인데 아직도 강의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기말고사장은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교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채 캠퍼스를 헤매고 있다. 나는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마치 무심한 천재처럼 쉽게 해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학기 초반에는 강의를 건너뛰며 마지막까지 공부를 미뤘고, 그러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 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시험이 끝날 때까지 벼락치기를 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수학, 과학 천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그들은 논리와 확률을 쉽게 이해했고 어떤 문제든 빠르게 해결했다. 포커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처음에는 꽤 괜찮은 플레이어였다. 하지만 진짜 천재들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그들은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이론과 확률을 실전에 적용했다. 처음엔 나에게 운이 따라주었지만 크게 오래 갈 리 없었다. 나는 점점 강한 상대들 앞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렇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천재적인 상대들과의 게임에서 단기적으로는 행운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인생도 그렇다. 우리는 종종 운과 실력을 혼동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착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진짜 천재들 사이에서 나는 그것을 배웠다. 운이 따라줄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실력과 전략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이걸 일찍 깨달았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그쯤 나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폴은 기술과 혁신에 미쳐 있었다. 그의 방에 가면 항상 기술 잡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늘 최신 기술 트렌드에 몰두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로 흘러갔다. 특히 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 우리도 컴퓨터 회사를 차려볼까? 저렴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하면 IBM 같은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전화로 접속해서 뉴스나 정보를 얻는 서비스는 어때? 우리는 피자를 먹으며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끝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줄은. 세월이 흘러 우리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기술혁명의 선두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보다 폴은 컴퓨터 하드웨어 혁신에 집착했다. 그는 값싼 칩을 연결해서 고성능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이거 제대로 구현만 하면 IBM과도 경쟁할 수 있어. 폴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 성능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잠재력을 활용하면 IBM이 장악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에 끌렸다. 하드웨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컸다. 부품을 조달하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관리해야 했다. IBM뿐만 아니라 일본 전자기업들과의 경쟁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하드웨어 프로젝트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금만 오류가 발생해도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수백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나는 확신했다.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소프트웨어는 전선도 공장도 필요 없었다. 오로지 두뇌와 시간만 있으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1974년 12월 나는 기숙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폴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부츠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1975년 1호로가 들려 있었다. 빌, 네가 한 말 기억해? 무슨 말? 8비트 8080 기반의 컴퓨터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잖아. 여기 있어. 잡지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계 최초의 미니 컴퓨터 키트. $400 미만으로 조립할 수 있는 강력한 미니 컴퓨터. 눈이 번쩍 뜨였다. 폴과 나는 지난 3년 동안 칩의 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해왔다.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그렇다. 이건 혁명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지만 이렇게 명확한 신호를 받은 적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운명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 혁신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직접 이 물결을 타고 올라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모든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가 생기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조립은 순전히 사용자 몫이었고 납땜부터 나사 조립까지 마친 후에도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이런 의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의 컴퓨터는 이진법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1과 0을 우리 눈앞에서 감춰준다. 하지만 당시 컴퓨터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간단한 2 더하기 2 연산을 실행하려 해도 수십 번 스위치를 조작해야 했다. 이런 기계가 과연 일반 가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은 고사하고 엔지니어조차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기사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기사에서는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이 말인즉슨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다. 정작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폴과 나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누군가 이걸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는 미니 컴퓨터 키트를 진짜 컴퓨터로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다. 아침에 자고 수업은 포기하고 밤이 되면 다시 연구소로 향했다. 우리는 극도의 몰입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세계에서 사는 기분이었다. 너무 피곤하면 단말기 앞에서 잠들거나 컴퓨터 본체 근처의 바닥에서 웅크리고 잤다. 추운 연구소에서 코트 한 벌로 버티며 컴퓨터에만 몰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진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는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리고 시연을 위한 미팅이 잡혔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로드되는데 7분이 걸렸다. 폴은 실행을 눌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폴은 다시 한번 실행 버튼을 눌렀다. 그때 화면이 깜빡이며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렇게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탄생했다. 폴과 나는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실행됐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 컴퓨터를 아무나 사용할 수도 없었고 소유할 수도 없었다. 정부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고 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한다는 건 그저 허황된 꿈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곧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백만 명이, 수십억 명이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너무 앞서 있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준비시키면 된다. 계약을 앞두고 우리는 이름이 필요했다. 앨런 앤 게이츠 컨설팅? 변호사 사무소 같은 이름이었다. 그러다 폴이 말했다. 우리는 마이크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어때?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했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다. 회사의 출발선에 선 그 순간 하버드에서 중대한 문제에 휘말려 있었다. 어느 날 학교 내 연구소 부소장이 나를 불러냈다. 빌, 도대체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한 거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했어.
게다가 승인도 없이 외부인을 데려와 컴퓨터를 사용했더군.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내 컴퓨터의 사용 기록을 내밀었다. 2월 한 달간 11시간, 3월에는 무려 674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네가 미국 국방부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컴퓨터를 상업적 프로젝트에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그는 곧바로 나에게 연구소 출입을 금지했고 하버드 행정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악의 경우 퇴학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행정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세상을 바꿀 혁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머리는 좋은데 멍청하다. 그들은 컴퓨터 사용 시간만을 문제 삼았고 내가 설명한 미래는 허황된 공상처럼 여겼다. 결국 나는 하버드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퇴학은 면했지만 연구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폴에게 편지를 썼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올인할 때야. 학교로 돌아갈 이유는 없어. 얼마 후 나는 하버드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이 선택이 결국 나의 삶과 세상을 바꾸었다. 당시 누군가 나에게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전 세계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일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소프트웨어를 따로 판다고? 그게 돈이 될까?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저렴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돌아갈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다. 1970년대 중반 컴퓨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했다. 이 무렵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휴렛 패커드의 젊은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은 취미삼아 저렴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해 자신만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다. 그에게 컴퓨터는 단순한 취미였다. 하지만 그의 친구였던 스티브 잡스는 달랐다. 잡스는 워즈니악이 만든 컴퓨터를 보자마자 확신했다고 한다. 이건 그냥 취미로 끝낼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든 컴퓨터를 직접 팔자. 그렇게 두 사람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이들이 만든 컴퓨터는 조립된 상태로 판매되었고 키보드와 모니터를 연결할 수도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가 개별 키트 형태로 판매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컴퓨터를 전문가들만 조립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다. 우리는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것,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소프트웨어? 그냥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프로그램을 따로 돈 받고 팔 생각을 하다니 이상한데? 이렇게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막 탄생하던 시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사면 따라오는 무료 사은품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을 바꾸고 싶었다. 하드웨어가 몸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영혼이다. 우리는 단순한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당시 컴퓨터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래의 세상은 소프트웨어가 지배할 것이다. 회사의 목표는 명확했다. 규모를 확장하고 업계에서 인정받아 명성을 쌓으며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뿐이었다. 작은 개인용 컴퓨터, 폭발적 확산. 비즈니스 위크에 실린 이 헤드라인은 마치 성공의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이 매거진의 주 독자층이었던 투자자와 경영인들은 아직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용이 간편해지면 반드시 구매할 할 잠재적 소비자들이었다. 기사가 나자마자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멀리 남아공에서도 연락이 왔고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기를 원했다. 이때 우리의 주력 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 이 성공은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지배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한 친구 모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실체 없는 꿈이 아닌 진짜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 시장은 뜨거운 감자처럼 빠르게 불타올랐고 우리 모두는 그 중심에서 승부를 건 듯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 그 목표는 마치 강 건너편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보물과 같았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았다. 여자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몸은 피곤했지만 나는 짜릿한 도전에 목말라 있었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977년 4월, 나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를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컴퓨터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장이었다. 모든 회사들이 하나같이 개인용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각 부스마다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그때 나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검은색 긴 머리, 짧게 다듬어진 수염, 그리고 세련된 3피스 정장을 입은 내 또래의 남자였다. 그는 몇 부스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었다.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강렬한 존재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스티브 잡스를 처음 만났다. 당시 애플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남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애플 부스에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철학과 비전이 깃든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마케팅 전략에서도 한 수 위였다. 부스에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로고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형 프로젝터를 이용해 방문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람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든 애플 제품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식 마케팅의 시작이었다. 이 박람회에서의 첫 만남은 나와 잡스 사이의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긴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날의 만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성공 스토리는 종종 사람을 단순한 캐릭터로 축소시킨다. 소년 천재, 혁신적인 엔지니어, 인습을 타파한 기업가 같은 타이틀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 삶을 만든 건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었다. 나는 출생부터 행운을 안고 태어났다. 솔직히 말하면 출생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운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기회가 적절한 시기에 나를 찾아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컴퓨터가 거대한 기계에서 작은 칩으로 변해가던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운명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단지 감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변화의 흐름을 붙잡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렇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혼돈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혁신가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나는 평생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지금도 대부분의 시간을 수년 후에나 이루어질지도 모를 혹은 아예 실패할지도 모를 혁신적인 도전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아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그렇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떠한가?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은가? 아직도 원하는 것이 많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아직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동차 속도계의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생각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남들보다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점점 더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 없는 노력은요, 열정의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열정은 결국 제자리 걸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세스 고딘의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세스 고딘의 전략 수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세스 고딘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2025년 새해니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만의 새해 전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세 가지 욕구는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욕구는 소속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할 곳을 찾는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 속에서 느껴지는 유대감은 소속감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길 원한다. 소속감은 단순한 관계 유지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고립감과 불안이 생겨나게 된다. 두 번째 욕구는 사회적 지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성과 혹은 위치를 통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욕구는 단순히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다. 다만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내가 가진 지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다. 항상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결국 진정한 사회적 지위는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완성된다. 세 번째 욕구는 두려움 없는 삶이다. 누구나 불안과 위험은 피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이런 삶은 경제적 안정, 건강한 생활,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포함한다. 물론 두려움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동기를 부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지 회피하기만 한다면 삶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속감, 사회적 지위,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 이 세 가지 욕구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국 마케팅이란 인간의 세 가지 욕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다. 고객님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는 전략이 없는 상태, 즉 무전략을 의미한다.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명확한 목표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들은 대로 행동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다. 무전략은 본질적으로 생각의 부재다.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결국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런 태도는 차별화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고 만다.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고객에게 왜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을 선택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저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고객이 선택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동차 속도계의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명확한 전략이 없다면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뿐이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략이다. 전략이란 빠르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략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전략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당시 전략은 MBA 출신 대기업 임원,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 외교관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사진용품 제조업체 코닥,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그리고 링 위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무하마드 알리 같은 인물들 역시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분열과 격변의 시대에 전략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전략은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필수 도구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전략적 선택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어떤 미디어를 소비할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모두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말은 곧 전략적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술과 전략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전술은 단기적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전술은 유연하고 일회적이며 때로는 비밀스럽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동료와 협력하거나 제한된 자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전술에 해당한다. 반면 전략은 전술을 뛰어넘어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전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전략은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한다. 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혁신은 1000개의 아이디어를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전략적 사고가 무엇을 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전술과 전략은 결코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효과적인 전술은 전략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전략에 결함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 전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반면 전략은 그 행동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하고 강력한 전략이야말로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자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해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었고 초기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러한 전술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 듯 보였고 경쟁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전술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전술적 노력에 명확하고 일관된 장기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검색 엔진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부족함을 드러냈다. 반면 구글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구글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검색 엔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그럼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정의했다. 결국 구글의 장기적인 전략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가능하게 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의 전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잃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전술은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된 전략이 없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큰 그림 없이 실행에만 몰두하는 전술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전략은 모든 단기적 전술을 하나의 목표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부터 인생의 큰 방향성까지 모든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방향이 없는 열정은 그저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말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를 쏟는다 하더라도 명확한 방향과 전략이 없다면 그 노력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략은 승패를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나는 월마트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월마트는 세계 최대 소매 업체로서 막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아마존이라는 신생 기업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때 월마트 경영진은 아마존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연장을 들어서며 나는 연단 위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놀랐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마존의 방식으로는 아마존을 이길 수 없다. 월마트는 자신들이 아마존의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아마존과 경쟁에서 월마트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그때 그 순간은 세계 최대 소매 업체가 신생 기업과의 경쟁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찾기 위해 전략을 재정비하기로 결단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아마존은 매출이 3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200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월마트 역시 매출과 수익이 함께 급증하며 여전히 업계 강자로 남아있다. 그렇다.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방이 아닌 차별화가 필요하다. 경쟁자가 잘하는 방식이 반드시 나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적응은 필수적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때 성공적이었던 그 전략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마다 전략을 재조정하고 새롭게 적응한다. 결과적으로 차별화된 전략, 장기적인 비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없다면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멈춰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전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그려라. 전략의 출발점은 명확한 비전에서 시작된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비전은 절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명하고 구체적이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 끝을 먼저 보고 시작하라. 이 말처럼 가장 먼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목표로는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매출을 늘리고 싶다. 이 목표는 너무 모호하다. 대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6개월 안에 매출을 20% 증가시키겠다.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면
모든 행동과 전략이 그 목표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 설득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다. 전략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당신의 메시지나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들, 즉 타겟을 명확히 선택하라.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그 답이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메시지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설득의 힘은 강력해진다. 잊지 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공략하는 것이 1000명에게 어설프게 다가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세 번째, 이길 수 없는 게임은 하지 말아라. 싸움이 뛰어들기 전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히 따져라. 승산이 없는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질 것이 뻔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원, 시간, 돈, 에너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했을 때 회사가 너무 많은 제품군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길 가능성이 낮은 제품 라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맥북, 아이맥, 아이팟 등 핵심 제품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투에서만 승리하는 것. 이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이 반드시 이겨야 할 전투는 무엇인가? 네 번째, 직접 결정하라. 결정을 미루거나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책임지고 내려야 한다. 전략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포기할지, 이 모든 결정이 쌓여 당신의 전략을 만들어낸다. 외부에 막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만이 전략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전략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 번째, 변화를 일으켜라. 지금 당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멈춰있는 채로 뒤처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전략은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당신의 전략은 지금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현상 유지의 끝에는 정체가 기다리고 있다. 변화만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한다. 지금 과감히 당신의 변화를 선택하라. 그것이 전략의 진정한 힘이다. 여섯 번째, 매몰 비용을 무시하라. 이미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비효율적인 계획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가장 큰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프로젝트에 이미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1억 원을 썼으니 포기할 수 없다. 이 태도는 결국 2억 원, 3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쓴 자원이 중요한가? 앞으로 남은 자원이 중요한가? 지나간 투자를 붙잡지 말고 부디 앞으로의 기회를 붙잡아라. 그것이 전략의 본질이다. 잘못된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다. 일곱 번째, 당신은 교통체증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의 일부다.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릴까? 주변 환경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을 탓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 역시 그 상황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면 동시에 당신도 그 교통체증을 만들어내는 한 요소라는 뜻이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다. 팀 프로젝트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왜 팀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 당신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변하게 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외부 탓은 멈추고 해결의 중심으로 나아가라.
당신 스스로를 바꾸면 시스템도 바뀐다. 그것이 전략적 사고의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막연한 목표, 흐릿한 방향, 그리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모두 전략이 없다는 증거다. 결단하라. 움직여라. 성공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그렇다.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천재성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 때문인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제, 주식시장, 기술 변화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가 서로 얽혀 있기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도박과도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 대세를 거스르고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해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과 선택을 찬양하며 전략을 분석하고 심지어 그 전략을 따라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워렌 버핏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덱스터 슈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달러를 잃었고 구글 주식을 사지 않아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그조차도 늘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우리는 흔히 운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행운이 결과를 좌우하고 때로는 불운이 발목을 잡는다. 운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 좋은 전략이란 행운을 극대화하고 불운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설계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고 불운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걸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다. 그렇다. 그래서 행운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운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라. 그것이 성공적인 전략의 본질이다. 전략은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전략은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지도가 고정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전략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 전략은 당신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철학이며 당신이 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명확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헛된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전략은 당신의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 정치, 기술, 사회 구조 등 이 시스템들은 복잡하고 당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냥 체념한 채 평생 이 시스템에 휘둘리며 살아갈 건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당신의 그 전략이 오히려 이 복잡한 시스템을 활용해 당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왜 그렇게 별난 생각을 해? 왜 그렇게 산만한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진짜 특이하다.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막 바꾸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창의적인 사람을 억누르고 또 창의성을 키울 기회마저 가로막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 창의성, 더 나아가 천재성이 존재합니다. 단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스콧 베리카우프만, 캐롤린 그레고어의 천재 보고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들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안의 창의성, 천재성은 무엇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퀸시 존스는 젊은 시절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음반 작업을 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마이클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나를 등지고 소파 뒤에 숨어 노래를 불렀다. 그때 나는 눈을 가리고 앉아 있어야 했고 심지어 조명까지 꺼야 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팝의 황제가 이토록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무대 아래에서 그를 감싸고 있던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독과 불안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마이클 잭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로 사는 것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 그에게 음악은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탈출구였다. 무대 위에서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고독도, 불안도, 세상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과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마이클 잭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창작자들에게서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래서 작가 펄 버그는 민감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에게 세상은 더 다채롭고 더 극적이며 비극적이고도 아름답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패턴과 의미를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한다. 그리고 그 흩어진 점들을 막 연결하고 결국엔 새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적인 장면조차 그들에게는 강렬한 감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이 민감성은 창의성, 직관, 영성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예술가와 창의적인 사상가들 사이에서 민감성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 깊이 감지하고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든다. 물론 그만큼 감정의 기복도 크고 때로는 스스로 삶을 복잡하고 버겁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민함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민감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끼는 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민감성이 과잉 반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깊고 정교한 인지 과정과 연결된 특성이다. 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당신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는가? 사람들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가? 예술과 자연에 유독 깊이 감동하며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가? 만약 이 질문들에 깊이 공감한다면 당신은 HSP, 즉 고도로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흔히 민감함을 약점이라 여긴다. 하지만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단언한다. 민감성이 창의성과 공감력의 핵심이다. 1990년대 일레인 아론은 마찬가지로 심리학자였던 남편 아서 아론과 함께 스스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감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외향적이었다. 보통 민감성은 내성적인 성격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 중에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도 존재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것이다. 나는 고도로 민감한 사람인가 아닌가? 다음 질문을 듣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자. 1.
큰 소음이나 혼란스러운 환경이 쉽게 거슬리는가? 2. 주변에서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질 때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3. 시끄러운 소음이 불편하거나 집중을 방해하는가? 4.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촉감, 사이렌 소리 등에 쉽게 당황하는가? 5. 강한 감각 자극에 쉽게 압도되는가? 6.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가? 7.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는 편인가? 8.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해야 할 때 불안감이 급증하는가? 9.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질 때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10.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생기면 쉽게 불안하고 동요하는가? 11.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후 어두운 방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쉬고 싶어지는가? 12.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상을 정리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13.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떠맡으면 짜증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가? 14. 경쟁하거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가? 15. 폭력적인 영화나 뉴스를 보면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불쾌함을 느끼는가? 16.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 17. 카페인에 특히 민감한가? 18.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해지는가? 19.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편인가? 20. 미묘하고 은은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는가? 21.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는가? 22. 주변 환경의 사소한 변화나 디테일을 쉽게 인식하는 편인가? 23. 머릿속에 끊임없이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24.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환경을 보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하는가? 이 질문들 중 15개 이상의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HSP, 고도로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10개에서 14개에 해당한다면 비교적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5개에서 9개라면 부분적으로 민감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만약 5개 이하에 해당한다면 비교적 둔감한 편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민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감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한 사람의 민감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지받고 보호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민감한 아이들은 뛰어난 지적 호기심, 학습 열정,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들은 교사와 멘토에게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이 예민함이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엄격한 양육,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학대 속에서 자란다면 이들의 민감성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감한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토머스 보이스와 브루스 앨리스는 민감성을 환경 적응력의 차이로 해석하며 인간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가혹한 조건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강한 생존력을 지닌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낮고 감정적으로 비교적 둔감한 유형을 민들레형 인간으로 분류했다. 반면 환경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사람, 지지받는 환경에서는 놀라운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불안에 취약한 유형을 난초형 인간으로 분류한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선 연구가 난초형 인간이 나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적절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난초형 인간은 누구보다도 강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다.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질 뿐이다.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들은 동시에 지적 호기심, 감정적 공감, 창의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똑같은 유전자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스스로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누구보다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폴란드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 카지미에 다브로프스키는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더 깊이 사랑에 빠지며 더 큰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보이는 걸까? 다브로프스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흥분성 이론으로 설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긴장감이 높고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아성장과 창조적 사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즉, 예민함과 강렬한 감정은 더 높은 차원의 발달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점이나 장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했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들은 상실을 경험했고 분투 속에서 몸부림쳤으며 고통을 견뎠고 패배를 맛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단순히 버티고 버텨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더 깊고 더 강한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 해체라고 부른다. 상실, 분투, 고통, 패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그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예민함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물론 극도의 민감함은 때로 삶을 버겁게 만든다.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렇기에 세상은 더욱 거칠게 느껴지고 삶은 때로 더 가혹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예민함 덕분에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예민함과 강렬한 감정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엄청난 기쁨과 놀라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의성과 직관을 선물한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예민함을 자신만의 힘으로 바꿔낼 것인가?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약점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당신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헨리포드 병원은 그녀의 삶과 예술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속에서 칼로는 넓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혈관이 뻗어 있으며 그 끝에는 달팽이, 꽃, 뼈, 태아가 매달려 있다. 이것은 그녀가 겪었던 두 번째 유산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칼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이 그림은 고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프리다 칼로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의 연속이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 유산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18살에 겪었던 끔찍한 교통사고였다. 버스와 정차가 충돌하는 순간 철제 난간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척추, 골반, 다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결국 그녀는 평생을 만성적인 통증과 싸우며 살아야 했다.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그녀는 침대에 갇혀 끝없는 절망 속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그녀에게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던 것이다. 칼로는 피를 토하듯 자신의 내면을 그림 안에 쏟아냈다. 그녀의 깊은 트라우마는 작품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림은 삶이 그녀에게 던진 잔혹한 시련을 견뎌내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슬픔을 그린다. 그러면 더 이상 슬프지 않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건 프리다 칼로만이 아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은 대부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 몸부림친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작품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그렇다. 극한의 역경을 겪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된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고통을 통과해낸 자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도 대중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은 후 이렇게 말했다. 길을 막는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곳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탁하고 깊은 진흙탕 속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 속에서 공감을 배우고 상실 속에서 이해를 배우며 시련을 통해 자신만의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조차 쉽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다. 고통이 당신을 단련한 것이다. 물론 창의성이 무조건 막 고통을 통해서만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위대한 예술가와 창조적인 인물들 중 상당수가 강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레프 톨스토이, 윌리엄 워스워스, 윌리엄 서머셋 모음,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다. 아직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잃고 깊은 상실과 외로움 속에 던져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불행으로 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들이 경험한 상실감은 곧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고 문학과 예술의 세계로 이어졌다. 앞서 말했듯 역경과 고난, 그리고 트라우마가 창의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 빚어진 감정의 깊이, 그것을 견디고 해석하려는 내면의 투쟁이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런스 캐루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놀라운 사실은 트라우마 생존자 중 70%가 고통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라우마를 심리적 지진에 비유했다. 지진이 도시를 파괴하듯 트라우마는 기존 신념을 무너뜨린다. 당연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다. 그러나 도시가 무너진 자리에 더 강하고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듯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걸까? 반드시 극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세계관이 바뀌고 창의성이 폭발하는 것일까?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자인 엠 마리 랩케는 이 질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녀는 극도의 고통 없이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강렬한 기쁨과 긍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인 심리적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걸 희열 이후의 성장이라 불렀다. 래프케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순간들은 개인적인 성장, 지혜, 영적 깨달음, 삶의 의미를 찾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변화가 반드시 고통이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달랐다. 오히려 경외감, 영감, 깊은 기쁨, 강렬한 사랑과 같은 감정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떠올릴 때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극복의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렬한 경험은 반드시 상처를 동반할 필요가 없다. 래프케의 연구 참가자들 중 대다수는 삶에서 긍정적인 사건 이후 개인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성장을 이끈 것은 단순한 성취나 기쁨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고통이나 비극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더 깊이 경험하려는 바로 그 태도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맞이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성장은 무언가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된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한다. 기억하라.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다. 1997년 애플이 내놓은 다르게 생각하라. 이 문구는 광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광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광고에는 마하트마 간디, 마사 그레이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시대를 거스르고 기존의 질서를 뒤흔든 인물들이 등장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했고, 마사 그레이엄은 현대 무용의 혁명가로 불리며 기존의 고전 무용을 뒤엎고 전혀 새로운 움직임을 창조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법칙이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대에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뒤바꿨고, 알프레드 히치콕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심리와 서사를 깊이 파고든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들은 모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꿔놓았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시도한다. 관행에 순응하지 않는다. 기존의 정통적인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사회 규범과 뻔한 가정,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신의 입장을 기꺼이 밝힌다. 그렇다. 혁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세상은 언제나 소위 문제아들에 의해 변해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이단자로 몰리고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혁신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문제아가 될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창의성을 포기하도록 길들여진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강조하는 암기식 교육, 주입식 학습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틀리면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 그대로 강요받는다. 이렇게 세상은 순응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문제아들이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 절대 포기하지 마라. 혁신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천재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만 내놓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벽한 착각이다. 사실 그들은 실패의 과정을 반복한 사람들이다. 심리학자 딘키스 사이먼턴은 위대한 창작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창의성의 핵심은 더 많이 시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머스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를 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발명품은 얼마나 될까? 셰익스피어는 37편의 희곡을 썼지만 햄릿과 오셀로 같은 걸작 사이엔 졸작도 많다. 베토벤은 수많은 교향곡을 작곡했지만 모든 곡이 걸작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하다. 분명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데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 결국 더 많은 시도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창의적인 천재들이 따르는 절대 법칙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재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시도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시도하라. 무엇보다 실패의 과정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가난이 주는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나는 매일 다짐한다. 내가 경험한 가난을 나의 가족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부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는 정말 딱 이 공식대로 움직인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해 무려 50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스콧 갤러웨이입니다. 스콧에 따르면요. 이 공식을 모르면 그저 운에만 의존하며 살게 되지만 이 공식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 부자가 되는 길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도, 부를 유지하는 것도, 부를 증식하는 것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뭔가를 평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스콧 갤러웨이의 부의 공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시절,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평범한 성공이 아닌 진정한 아웃라이어가 되어 비범한 성취를 이루고 싶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머쥐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품고 미친 듯이 일했다. 정말 그랬다. 그때 나는 성공만을 바라보며 질주했다. 돈, 명예, 영향력, 이 모든 것을 거머쥐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리와 돈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리는 IRA 개인퇴직연금에 $2,000를 넣었다고 말했다. 당시 나는 은퇴 자금 같은 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듯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65세에 $2,000가 소중할 정도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오만했다. 나는 오로지 한 방을 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오직 빠르고 극적인 성공만이 답이라고 믿었다. 반면 리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 크고 빠른 성공을 위해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대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불안이었다. 결과는 어땠냐고? 나는 결국 성공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운이 정말 좋았다. 나는 9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그중 몇 개가 크게 성공했다. 그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반드시 그렇게 힘들고 불안한 길을 걸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더 안정적인 방법을 택했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더 효율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같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냉장고에 동기부여 명언을 붙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조언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수많은 책과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몇 년 후 당신이 서 있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이 길을 걸어왔고 시행착오를 거쳐 깨달음을 얻었다.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 안정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느냐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돈 관리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 당신이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통제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경비 지출을 포함한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다. 그렇다면 불로소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불로소득이란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한다.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4가지다. 1.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은행이자. 2. 투자한 주식이 지급하는 주식 배당금. 3. 부동산을 소유하고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 4.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 생기는 수익.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은 능동적 소득이다. 즉, 당신이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소득이며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사라진다. 경제적인 안정은 불로소득이 경비 지출보다 커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의 공식이다. 즉, 불로소득이 생활비보다 많아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공식을 성립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핵심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초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같은 공항을 이용했고 같은 병원에 다녔으며 같은 골프장에서 어울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들은 단순히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목표는 죽기 전에 은행 잔고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아니다. 돈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목표가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과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었다면 지금부터 부를 얻기 위한 실패 없는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 대부분의 개인 자산관리 조언은 은퇴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한창 일하는 시기와 일을 그만두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낡았다. 당신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은퇴 이후가 아니라 은퇴 이전의 경제적 자유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지 여부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동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일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여유와 자신감이 성과를 더욱 높여준다. 그렇다. 경제적 자유는 선택지를 준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곧 당신 삶의 통제권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일 자체는 인간의 수명과 행복을 연장시킨다. 하지만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경제적 불안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지출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는 비교적 소박한 삶을 원하신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생활 필수품, 실버타운 방 한 칸, 아이스하키 경기 방송, 멕시코 음식과 맥주를 곁들인 저녁 정도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다. 중요한 건 누구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 나는 경제적 불안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체험하며 자랐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와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해야 했다. 엄마는 최대한 아껴 쓰려 했지만 나는 이미 9살 때부터 가게 경제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나에게 겨울 재킷을 사주셨다. 10만 원 정도 하는 옷이었는데 며칠 후 학교에서 그 재킷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을 때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가족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때부터 나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가난이 주는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나는 매일 다짐한다. 내가 경험한 가난을 나의 가족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오랫동안 경제적 안정에서 멀어지게 했던 착각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특별하다는 오만함에 가까운 착각이었다. 나는 스타트업을 연이어 창업했고 유명 잡지와 인터뷰했으며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나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억 달러는 아니어도 수천만 달러는 곧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나의 이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렇다 보니 절약 필요 없었다. 돈 관리 할 필요 없었다. 돈은 언제든 쏟아져 들어올 테니 지금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속에서 홈런이 될 것 같던 기회들은 번번이 파울이 되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42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 그 순간 나는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감격에 차올랐을까? 전혀 아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나를 짓눌렀던 것은 기쁨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의 미래까지 망쳤다는 생각이 나를 덮쳤다. 나는 돈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MBA를 마쳤고 수백만 달러를 조달한 경험이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분기마다 수익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나는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문맹과 자제력 부족이 사람들을 빚더미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 문맹이 아니라 자제력 부족이었다. 즉 경제적 안정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 패턴의 결과인 것이다. 돈을 아는 것과 돈을 잘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MBA를 마쳤음에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법은 알지만 지키는 법은 모른다.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다루는 태도와 습관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1. 약속하지 마라. 그래야 장기적인 금융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할부까지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소비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당신 스스로 불리한 게임을 설계하는 것과 같다. 2. 변동성을 줄여라. 지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 달은 아껴 쓰고 다음 달은 펑펑 쓰는 패턴은 최악이다. 매달 일정한 지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예산 관리가 무너진다. 예산이 불안정하면 저축 습관도 사라진다. 돈만 많이 벌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한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소비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워렌 버핏은 말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부자들은 그냥 우연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돈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다르다. 소비보다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하고 즉흥적인 욕망보다 장기적 목표를 우선한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번 만큼 혹은 그 이상 쓴다. 오늘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자신의 수입을 뛰어넘는 삶을 살며 빛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월급이 오르면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사람들, 돈이 생기면 곧바로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돈을 버는 법은 알지만 그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은 모른다. 경제적 자유는 결국 매일 반복하는 당신의 작은 경제적 선택들에 의해 결정된다. 매달 적금을 넣느냐, 소비를 하느냐, 주식과 부동산을 연구하느냐, 외면하느냐, 당장의 유혹을 참느냐, 무너지느냐.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5년, 10년 후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돈이 있으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은 선택당할 뿐이다. 당신의 삶을 타인이 결정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돈이 없는 자유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뇌는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 성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원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다. 즉,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면 무의식적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습관의 힘에 대한 과학적, 문화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찰스 드위그, 제임스 클리어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과 불교에서도 같은 개념을 강조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잘 들어보라. 당신이 자동적인 반응으로 그냥 선택한 것과 당신이 충분한 숙고 끝에 선택한 것이 같을 때 당신은 습관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즉,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2016년 어느 목요일 밤, 나는 첫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 당시 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회사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팀원들과 논의 끝에 블로그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처음엔 쉬웠다. 피드백도 괜찮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또 목요일이 되었다. 새로운 글을 써야 했다. 노력했지만 첫 번째 글만큼의 신선함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글을 썼다. 몇 달이 지나자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끌었다. 구독자가 늘었고 피드백이 많아졌으며 내 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글쓰기는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결국 내 블로그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다. 2022년에는 인터넷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웨비상을 수상했다. 그렇게 나는 작가가 되었다. 그렇다.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그리고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습관은 그냥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나는 한때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비였다. 그렇게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 결국 공허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돌아보면 이유는 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이 세계에는 마치 진실처럼 통용되는 거대한 거짓말이 하나 있다. 바로 오래 일하는 사람이 단련돼 있고 도덕적이며 강하다는 믿음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이 잘못된 믿음을 신조로 삼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착각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던 20대 시절 밤샘 근무는 곧 미덕이었다. 나이 든 선배들은 서로를 평가하듯 물었다. 어젯밤에 몇 시까지 있었어? 마치 오래 일하는 것이 강인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라도 되는 양 말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단 몇 분을 아끼기 위해 점심을 거르고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마시며 자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핑계로 내 삶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무시했다. 가족을 방치했고 건강을 소홀히 했으며 무례한 태도를 정당화했다. 근면함은 그럴듯한 핑계였다. 결국 다 자기 만족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더 강해지고 싶다면, 더 부유해지고 싶다면 단순히 더 오래 일할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해야 한다.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질수록 단위당 만족도는 줄어든다. 은행 계좌에 100달러 있던 사람이 1달러를 벌면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100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이 1000달러를 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2배 늘어난다고 행복도 2배가 되지는 않는다. 당신은 지금 돈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통해 당신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다룰 줄 알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돈은 펜에 든 잉크와 같다. 그러나 잉크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써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잉크를 사용해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렇다. 몇 년에 한 번씩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 전 세계적 팬데믹, 예기치 못한 사고, 전쟁,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까지. 이런 일들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든 닥칠 수 있고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당신도 유연하게 적응하면 된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이 당신을 훨씬 더 나은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비상금이 없으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차가 고장났을 때,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할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필요할 때 비상금이 없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빚은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갉아먹는다. 당신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비상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지만 돛을 조절할 수는 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이다. 계획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필요하면 조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략이다. 당신이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할수록 세금, 법률과 같은 재무관리가 점점 복잡해진다. 세금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에게 적합한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혼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기는 곧 파멸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이야기한다.
시간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인맥은 끊어져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나이가 들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시간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과 시간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20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불을 쌓을 때 시간은 장기적으로는 아군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이다. 시간은 복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지식, 인간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만 같은 원리로 게으름, 부채, 나쁜 습관도 시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된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은 52세 이후에 전 재산의 99%를 벌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복리의 힘. 버핏은 일찍부터 투자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복리의 힘을 깨닫고 돈을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매년 3에서 8%씩 그 가치가 사라진다. 당신이 10년 후 필요한 돈이 1억 원이라면 지금부터 2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잃고 있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인플레이션에게 지는 것이다. 결국 시간과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언제인가? 바로 10년 전이다. 그럼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다. 투자의 핵심은 매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매년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돈을 버는 것이다. 단기적인 등락은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투자한 사람이 승리한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라. 당신의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하라. 당신의 인생을 어디에 쏟아부을 것인지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1년 후 당신은 지금과 다를 것인가? 5년 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10년 후 당신은 얼마나 성장해 있을 것인가?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이 당신 편이 되어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